쌀독이 바닥을 보이던 그 시절, 우리 집을 채우던 건 웃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텅 빈 배를 채우기 위해 어머니는 당신의 손바닥을 찍어내셨습니다. 이것은 가난을 이겨낸 한 장의 보리떡과 지워지지 않는 그 손자국의 이야기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보리빵을 반으로 가르자 고소하고 따스한 김이 훅 하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잘 익은 속살은 솜니불처럼 부드러웠어요. 주방 창문으로는 어느새 키가 훌쩍 낮아진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내일 있을 손주의 발표회에 가져갈 도시락이 소담하게 놓여 있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달콤한 과일 몇 쪽과 방금 만든 보리빵 샌드위치, 어린 손주가 조물조물 먹을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늘의 이 빵이 그 옛날의 보리떡과는 얼마나 다른 세상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하며 나는 요리에 썼던 비닐장갑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손등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내며 손을 씻고 거울 앞에서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깨끗하게 다림질된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며 나는 오늘 하루가 평온하게 흘러가기를 바랐습니다. 외출 준비를 위해 무심코 지갑을 집어드는 순간이었어요. 손에 힘이 풀렸는지 지갑이 툭 하고 마룻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짤랑, 동전 몇 개가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낡은 카드와 영수증 사이에서 무언가 팔랑이며 빠져나왔습니다. 오래된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은 채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허리를 숙여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희미한 세피아 톤으로 변한 사진 속에는 둥글넓적한 보리떡 위에 찍힌 선명한 손바닥 자국이 있었습니다. 노동으로 다져진 굳은 살에 도드라진 선이 떡 표면을 깊게 눌렀고 그 배경으로는 달고 달아 반질반질해진 낡은 양은솥이 희뿌연 김을 쉴 새 없이 토해내고 있었어요. 사진 모서리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표면에는 세월의 얼룩이 여기저기 배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사진의 거친 표면에 닿는 순간 잊고 있던 모든 감각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떠올린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 시절 그 방 안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스미던 방 안의 축축한 냉기, 헐거운 들창 사이로 칼날처럼 파고들던 초봄의 차가운 바람, 그리고 장독대 위로 투둑, 투둑, 쉼없이 쏟아지던 빗물 소리까지 고스란히 돌아왔어요.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낡은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던 연기 냄새, 습기에 젖은 이불의 축축한 감촉, 빈 쌀독을 열 때마다 나던 텅 빈 소리까지도요. 오늘 손주는 학교에서 할머니의 어릴 적 음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는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아이가 잠든 새벽 나는 그저 숙제에 쓸만한 낡은 자료를 찾으려 했을 뿐이에요. 먼지 쌓인 서랍을 뒤지다 아주 오랜만에 이 사진을 꺼내 잠시 바라봤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먼저 나를 붙잡고 그 시절의 문턱으로 이끌었어요. 기억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 혼자 달려가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아무리 애써 잊으려 해도 그 시절은 언제나 이렇게 불쑥 나를 찾아왔습니다. 삐걱하고 낡은 문틈 사이로 어머니가 들어오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방울에 흠뻑 젖어 질척이는 소리를 내던 검정 고무신,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고르지 못했던 가쁜 숨과 축 처진 어깨, 젖은 옷깃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부엌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였던 작은 되다심이, 그 안에는 고작 한 줌 귀하디귀한 보릿가루가 담겨 있었어요. 사진 속 깊고 선명한 손바닥 자국은 바로 그 한 줌의 보릿가루 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온 힘을 다해 생계를, 우리들의 배고픔을 꾹꾹 눌러 담던 그 첫 순간이었어요. 손바닥으로 반죽을 누를 때마다 송금이 떡 위에 선명하게 새겨졌고, 그 자국 하나하나에는 우리를 살리려는 어머니의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허기진 봄의 냄새가 방 안가득 아릿하게 번져나갔습니다. 봄보리가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이기 전 집안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습니다. 쌀독 바닥이 거친 속살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우리 집은 하루가 다르게 조용해졌어요. 어제까지 마루를 쩌렁쩌렁 울리던 동생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온 집안을 뛰어다니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허기가 그림자처럼 스며들어 아이들의 몸에 스며들수록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배고픔은 소리를 가장 먼저 앗아가는 법이었습니다. 동생들은 마당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 개미가 지나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거나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의미 없는 선을 그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어김없이 부엌의 낡은 양은 솥에 물이 채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솥 안에 물이 끓기만을 기다렸어요. 마른 나무가지를 하나씩 아궁이에 넣으며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켰습니다. 이윽고 뚜껑 틈새로 희뿌연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그 김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더 오래 올렸습니다. 자, 이리들 와서 뜨거운 김 좀 쐬렴. 이걸로라도 배를 달래야지. 어머니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의 끝은 물기에 젖은 것처럼 늘 가늘게 떨렸어요. 쌀이 완전히 동나면 어머니는 광에서 보릿결을 한 줌 꺼내 물에 불려 섞었습니다. 그것마저 부족한 날이면 지난 가을, 처마 밑에 매달아 말려두었던 고구마 줄기를 절구에 넣고 빻아 넣기도 했어요. 쿵, 쿵, 절구를 찢는 소리가 저녁 어스름을 깨웠습니다. 꺼끌꺼끌하고 텁텁한 그것들이 멀건 죽과 함께 그릇에 담겨 나왔을 때 나는 차마 그것을 한 끼라고 부르기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국자로 솥바닥을 소리나게 긁는 것으로 허기진 마음을 대신했어요. 긁는 소리라도 나야 무언가 먹고 있다는 위안이 들었습니다. 안방 벽에는 못에 위태롭게 걸린 고리대 장부 한 권이 있었습니다. 누런 종이에 빨간 글씨로 적힌 숫자들이 마치 우리 가족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빌릴 때마다 그어지는 빨간 필선은 매달 무섭게 길어졌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눅눅한 습기를 머금은 장부가 유독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창문에 하얗게 성에가 끼는 새벽이면 아버지는 말없이 일어나 거친 손등으로 쓱 하고 창문을 문질러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희미하게 밝아오는 논두렁까지 이어진 길 위로 우리 집과 같은 모양의 초가집들이 똑같은 침묵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 무겁고 시린 침묵 속에서도 부엌의 양은 솥이 내는 끓는 소리만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글보글 물이 끓어 넘치는 소리. 그 소리가 멈추는 순간 뱃속의 허기가, 이 집을 짓누르는 가난이 훨씬 더 또렷하게 느껴질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에게 그 소리는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내일을 버텨야 한다는 희미한 다짐 같은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동생들은 배를 움켜쥐고 잠을 청했습니다. 꼬르륵 뱃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감추려는 듯 동생들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었습니다. 나는 그런 동생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내일은 뭔가 먹을 게 생길 거라고 거짓말처럼 속삭였어요. 그러면 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믿지 않으면서도 믿고 싶어 하는 표정으로요. 가장 어린 막내는 엄지손가락을 빨며 잠들었고 그 작은 손가락에서 침이 질척하게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입에서 빼내고 낡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 덮어주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는 동네에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쌀 한 되를 빌리러 나섰습니다. 해가 저물고 빗방울이 처마를 때릴 무렵 우리는 안방에 모여 앉아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만을 기다렸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저 모퉁이를 돌면 어머니가 나타날 거라고 동생들에게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이윽고 익숙한 발소리가 젖은 흙을 밟으며 다가왔지만 그 소리는 현관 앞에서 힘없이 멈춰 섰어요. 그 순간 우리는 안방으로 향하던 걸음을 숨소리마저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어머니의 주머니는 텅 비어 가벼웠고 입술은 찬 바람에 튼 것처럼 하얗게 말라 있었어요. 젖은 옷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이 마룻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꾸지람보다 무거운 침묵이 눅눅한 방 안에 내려앉았어요. 어머니는 그러나 장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절망을 입에 담는 대신 말없이 장독대로 가 대야를 하나 올려놓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기 시작했어요. 톡, 톡, 대야 위로 떨어지는 물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저녁 내내 그렇게 모은 빗물로 쌀 대신 우리의 얼굴과 손을 씻겼습니다. 어머니는 차가운 물에 언 손등을 서로 비벼가며 온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손바닥을 한 번 더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그 손이 곧 양식이고 재료가 될 것이라는 듯이요. 그러던 어느 추운 밤 아버지는 공장 야간 경비를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아버지의 발소리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는 마치 전리품처럼 까만 연탄 한 장씩을 소중히 얻어왔습니다. 연탄 집게가 문턱을 넘으며 내는 그 작고 날카로운 딸깍 소리가 들리면 추위에 떨며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던 동생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쏙 내밀었습니다. 그 소리는 배고픔을 잊게 할 만큼 묘하게 든든했어요. 아버지가 아궁이에 연탄을 넣고 불이 붙어 싸늘하던 부엌에 미지근한 온기가 스며들 때까지 우리 가족은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장부의 빨간 줄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선명했지만 아궁이 속에서 타오르는 저 붉은 연탄의 열기만큼은 분명히 우리 편이었어요. 그 온기 속에서 우리는 잠시나마 빚의 무게를 잊고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아궁이 가까이 다가가 손을 비볐고 얼어붙었던 손가락 끝이 서서히 빨갛게 물들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연탄 위에 양은 주전자를 올려놓았습니다. 물이 데워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그저 불꽃을 바라보았어요. 보글보글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뜨거운 물로 보리차를 우렸고 우리는 손에 쥔 찻잔의 따뜻함만으로도 배를 달랠 수 있었어요. 차를 홀짝이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재료가 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보릿가루에 지난 가을 말려 빻아둔 고구마 줄기 가루를 조금 섞고 텁텁함을 잡기 위해 메밀결을 한 꼬집 보탰어요. 물을 부어 반죽을 시작했지만 온전한 곡식이 아니었기에 반죽은 찰기 없이 질척이고 덩이는 손만 대면 힘없이 부스러졌습니다. 모양을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때 어머니는 숟가락이나 나무틀 대신 자신의 손바닥을 썼습니다. 질척한 반죽을 한 덩이 덜어 두 손 사이에 올리고 가만히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는 온 마음을 담아 손바닥으로 꾹 눌렀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송금이 선명하게 찍히도록 가운데는 조금 더 힘을 주어 둥글고 단단한 모양을 잡았어요. 손바닥의 온기가 반죽에 스며들면서 부서지던 반죽이 서서히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손이 돼야 배부르다. 어머니는 떡을 누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굶주린 배를 채워줄 수 없는 허기진 아이들을 달래기 위한 작은 속임수임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우리 남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손바닥 자국이 깊게 찍힌 떡은 밋밋하게 만든 다른 떡보다 훨씬 더 크고 따스해 보였습니다. 마치 그 자국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것처럼요. 양은 솥에서 김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어머니는 맨손으로 뜨거운 뚜껑을 잠깐 들어 올려 구수한 향을 맡았습니다. 훅 끼쳐오는 뜨거운 김의 순간 눈을 찡그리면서도 그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뚜껑을 완전히 열고 하나씩 떡을 꺼내 접시에 담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보리떡 위에는 어머니의 손바닥 자국이 또렷했습니다. 동생들은 떡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배고픔에 허겁지겁 먹기보다는 그 위에 찍힌 손바닥 자국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어요. 나도 그랬습니다. 송금의 깊은 선, 굳은 살의 거친 질감까지 모두 떡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는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손으로 힘껏 눌러주어야만 비로소 견디는 모양이 되는 것이 세상에도 있다는 것을요. 버거운 날일수록, 아픈 상처일수록 손을 먼저 얹어 옹기로 모양을 다독여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 말 없는 비밀을 가난한 보리떡 위에 자신의 손금으로 깊이 새겨 남겼습니다.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거칠고 텁텁했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 있었어요. 씹을수록 입안에 퍼지는 것은 단순한 곡식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어머니의 간절함이 손바닥을 통해 반죽에 스며든 그 마음이 함께 씹혀 내려갔어요. 동생들도 천천히 아주 오래 씹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로 아궁이의 불빛이 어머니의 거친 손등을 붉게 물들였어요. 평생 우리를 먹이기 위해 일해온 그 손. 떡을 빚을 때마다 온 힘을 다해 눌러온 그 손바닥이 오늘도
우리의 배고픔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장날이면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회색빛 동네를 벗어나 시장통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기름 냄새, 생선 비린내, 과일의 단내가 뒤섞인 활기찬 공기 속에서 우리들의 굶주림은 잠시 잊히는 듯 했어요. 좁은 골목 사이로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울려 퍼지고 색색의 천과 곡식 자루들이 길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 속에서 가난은 더욱 도드라져 보였어요. 어머니가 싸주신 보리떡 보자기를 품에 안고 걸을 때였습니다. 희고 찰진 쌀떡을 꺼내 먹던 아이들 중 누군가 내 보자기를 보고 킥킥 웃음을 터뜨렸어요. 또 다른 아이는 손가락으로 내 시커먼 떡을 가리키며 흉을 봤습니다. 저게 떡이야, 흙덩이야? 웃음소리가 커졌어요. 그 웃음소리와 손가락질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작은 자존심에 박혔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나는 그 부끄러움에 보자기를 더 단단히, 더 굳게 쥐었어요. 마치 떡이 아니라 나의 상처를 감싸주는 것처럼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곁을 지나다 말고 내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손을 내밀어 내 보자기를 풀고 떡 한 점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배고플 땐 이렇게 나누는 게 진짜 체면이야.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떡을 입에 넣고 천천히 그리고 아주 오래 씹었습니다. 그 씹는 소리가 어찌나 조용하고 성실하게 울리던지 시끄럽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내 귓가에서 사라졌어요.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먹는 것처럼요. 문득 장터 끝 골목, 뿌연 김이 자욱하던 국밥집 앞에서 몇 푼 안 되는 동전을 손수건에 싸서 주인에게 건네던 아버지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굶주림이 사람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 때 누군가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자신의 것을 나누었어요. 아주머니의 그 따뜻한 한마디와 행동이 그날 나의 무너졌던 체면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덕분에 나는 비로소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동생에게 손을 내밀어 떡 한 점을 건넸어요. 어머니의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그 위를 내 작은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며요. 동생은 떡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아까 느꼈던 부끄러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는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 손이 참 귀하구나. 이 떡에 정성이 가득하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시커멓고 거친 떡이지만 어머니의 손길이 담긴 이 떡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터를 빠져나오며 나는 보자기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이번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소중해서였어요. 웃음소리는 여전히 들렸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보여준 나눔의 체면이 내 안에서 작은 용기로 자라나고 있었으니까요. 기나긴 장마가 시작되자 벽에 걸린 장부의 그림자는 더욱 어둡고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비톡촉 소리는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잘 들렸어요. 처마 끝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물소리와 사정없이 문을 두드리는 손길이 겹쳐 들려올 때면 아궁이에서 타오르던 작은 불길마저 한순간에 사그라드는 듯 했습니다. 빗물이 마당에 고이고
흙이 질척이며 집안 곳곳에서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머니는 그런 날이면 더욱 일찍 새벽마다 품을 팔러 밖으로 나섰습니다. 짙은 새벽 안개를 가르며 내딛는 어머니의 발걸음은 질척이는 흙 위에 깊게 박혔다가 해가 떠도 한참 동안 마르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빗속을 헤치고 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돌아오는 어머니의 옷은 언제나 흠뻑 젖어 있었고 물기를 짜내는 손길은 힘없이 떨렸어요. 그 무렵 나는 수업 시간마다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글씨들은 마치 물에 젖은 종이처럼 번져 보이기 일쑤였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어요. 책상 위에 올린 교과서의 글자들이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꼬르륵거리는 배꼽 소리가 들릴까 조마조마하며 허리를 숙이는 날이 늘어갔어요. 옆자리 친구가 도시락을 펴는 소리만 들려도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선생님이 조용히 나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또 꾸중을 듣겠구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업 시간에 졸았던 것이 들킨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창문을 반쯤 열고는 내 손에 작은 종이컵 우유 한 팩을 쥐어주셨어요. 잠깐 쉬었다 가자. 효과음 창문 여는 소리, 멀어지는 아이들의 소음. 찬 공기가 교무실 안으로 스며들자 비릿하고 고소한 우유의 냄새가 한층 더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우유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운 액체가 마른 목을 적시고 넘어가는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하고 눈동자 뒤에서 차올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줄여주는 맛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순간 누군가가 내 연약한 어깨를 말없이 붙들어주는 맛이었어요.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고 나는 그 우유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셨습니다. 한 모금 한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가슴속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길고 지루하던 수업은 조금 덜 길게 느껴졌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나는 누구보다 먼저 칠판 지우개를 들고 나가 더 크게, 더 힘껏 털었어요. 분필 가루가 온몸에 날려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고맙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내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껴 있던 무언가가 그날의 따스했던 우유의 체온에 스르르 풀려내렸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장마가 끝나고 마침내 여름의 끝이 찾아왔습니다. 들녘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바람결을 따라 고소한 보리 냄새가 동네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어요. 하늘은 청명하게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이 펼쳐진 들판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무심하게 손등에 거친 굳은 살을 문지르며 벽에 걸어두었던 낫을 들었어요. 드디어 거둘 때가 온 것입니다. 추수하는 날의 햇빛은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지만 이상하게도 따갑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눈부신 빛 속에서 별다른 말 없이 오직 낫이 보리대를 베어내는 서걱거리는 소리에만 집중하며 묵묵히 움직였어요. 서걱, 서걱 리듬을 타듯 낫질이 이어졌습니다. 베어낸 보리를 한 아름씩 안아 묶고
다시 낫을 들었어요.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누구 하나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마당 한쪽에 수확한 곡식 자루들이 가만히 든든하게 서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문득 벽에 걸린 고리대 장부를 바라보았어요. 매일 밤 우리를 짓누르던 그 장부의 빨간 줄이 오늘따라 처음으로 희미해 보였습니다. 물론 빚은 그대로였으나 이제는 갚을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이 손에 잡힐 듯한 현실의 무게를 얻었기 때문이었어요. 곡식 자루를 쓰다듬으며 나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고단함도 잊은 채 또다시 부엌에 앉아 떡 반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온 힘을 다해 누르지 않고 손바닥 자국을 얕게만 남겼어요. 반죽 위에 손을 올려놓고 살짝만 눌렀습니다. 깊게 파이지 않은 손바닥 자국이 부드럽게 떡 위에 남았어요. 이제는 이 정도면 된 거지. 어머니는 마침내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닫힌 문틈을 넘어 마당까지 흘러나갔습니다. 그 웃음 뒤로 아버지가 넣어둔 연탄 한 장이 아궁이 속에서 천천히 붉게 불을 먹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장부의 빨간 줄이 하나씩 하나씩 타들어가며 지워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궁이 속 불꽃이 활활 타오르며 방 안을 따뜻하게 밝혔어요. 나는 그때 낡은 사진기를 들어 어머니의 손바닥 자국이 남은 그 떡을 찍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 이 지독했던 가난과 이 굳은 살의 모양을 잊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사진기 셔터를 누르는 순간 찰칵 소리와 함께 그 장면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 위에 얕은 손바닥 자국, 그 뒤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까지요. 그리고 그 사진이 바로 오늘 세월을 건너 내 지갑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는 바로 그 한 장이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손바닥 자국은 이제 얕아졌지만 그 의미만큼은 여전히 깊었어요. 깊게 눌러야 했던 시절에서 이제는 가볍게 눌러도 되는 시절로 넘어온 우리 가족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손주의 발표의 날 나는 정성껏 싼 도시락을 두 손으로 소중히 건넸습니다. 아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도시락 속 보리떡을 꺼내 반으로 나누어 망설임 없이 옆자리 친구에게 건넸어요. 그 작은 나눔의 모습에서 나는 아주 오래전 장터 골목의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내 떡을 받아들고 천천히 씹던 그 순간이 지금 이 아이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이윽고 아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마이크 앞에 선 손주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아이는 숨을 한번 고르고 또박또박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희 할머니는 배고픈 봄마다 보리떡을 만드셨대요. 쌀이 없어서 손바닥 자국이 깊게 찍히도록 온 힘을 다해 꾹 눌러서 모양을 만드셨어요. 할머니의 할머니는 그 자국이 우리 집을 살린 거라고 하셨대요. 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가볍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두 손바닥을 활짝 펴서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한평생의 노동으로 닳고 달아 굳은 살은 이제 둥글게 무뎌졌지만 그 위를 가로지르는 깊은 송금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들여다보며
나는 그 선 하나하나에 새겨진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발표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자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시끄러운 박수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고 그 시절의 풍경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가난을 증명하던 보릿가루는 이제 세상에서 사라졌고 우리를 짓누르던 빗장부도 제가 되어 없어졌지만 손에 새겨진 기억만큼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반죽을 누르던 모습, 양은솥에서 피어오르던 김, 동생들의 배고픈 눈빛,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주머니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을 꺼내 손주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아들고 그 속에 찍힌 깊은 손바닥 자국을 자신의 작은 손끝으로 가만히 따라 그렸어요. 할머니, 이게 증조할머니 손이에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내 증조할머니가 우리를 살리려고 온 힘을 다해 누른 손이란다. 나는 대답했어요. 그 순간 아주 오래전 낡은 양은솥에서 피어오르던 뜨거운 김이 다시 한번 눈앞을 희미하게 흐렸습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어요. 그 지독했던 허기와 배고픔을 채운 것은 단순히 곡식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손이 먼저 온기를 다해 눌러준 모양, 바로 그 사랑의 기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손주는 사진을 소중히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손으로 꾹 눌러서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아이의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그렇게 하렴. 힘들 때일수록 손을 먼저 얹어 다독여주는 거란다. 저녁 햇살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손을 잡고 걸으며 나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어도 이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도 누군가를 위해 손바닥을 눌러줄 것이라고요.